8. 이날 밤 로스토프네 사람들은 마리아 드미트리 예보나가 얻어준 표로 오페라를 보러 갔다. 나타샤는 가고 싶지 않았으나 특별히 자기를 위해서 주선해준 마리아 드미트리 예보나의 친절을 무작정 물리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아버지를 기다리려고 홀로 나왔다. 그리고 커다란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아름다움, 더 없는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녀는 한층 더 슬픈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슬프기는 했지만 동시에 감미롭고 그리운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아, 만약 그이가 여기에 있다면 난 지금까지의 나와는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되어 보일 텐데 줄곧 무엇인가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잔뜩 겁을 먹고 있는 듯한 지금까지의 어리석은 태도가 아니고 완전히 면목을 일신한 솔직한 태도로 그이를 와락 껴안고 바싹 달라붙어서 전에 그이가 자주 나를 보았던 것 같은 무엇인가 찾는 듯한 호기심에 찬 눈초리로 나를 보게 해줄 텐데, 아, 그 눈, 마치 그 눈이 지금 보이는 것만 같다 하고 나타샤는 생각했다. 그의 아버지니 누이니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랑곳할 게 뭐람. 난 그이를, 그이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얼굴, 그 눈, 사내다움, 그리고 동시에 어린애 같은 그 미소. 아니, 그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는 게 낫다. 생각하지 말고 있자. 당분간 난 이 기다림을 도저히 견뎌낼 수 없다.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아. 그녀는 울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거울 앞에서 물러났다. 그건 그렇고 소냐는 어떻게 그처럼 조용하고 태연하게 니콜리니카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처럼 오랫동안 참을성 있게 잘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일까? 역시 옷을 갈아입고 부채를 들고 나오는 소냐를 바라보면서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다. 아냐, 저 사람은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난 도저히 그럴 수 없어. 나타샤는 이 순간 자기 마음이 굉장히 감상적으로 부드러워져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하는 것만으로는 모자라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지금 당장에 그리운 사람을 끌어안고 자기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랑의 말을 짓거리고 또 상대방의 입에서도 듣고 싶었던 것이다. 아버지와 나란히 마차 속에 앉아 얼어붙은 창문에 번득거리는 가로등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그녀는 더 한층 그립고 쓸쓸한 마음이 된 자기를 발견했다. 그리고 누구와 같이 어디에 가고 있는 지조차도 완전히 잊어버렸다. 긴 마차의 행렬 속에 끼어들어 눈에서 천천히 수레바퀴를 삐걱거리면서 로스토프 내의 마차는 극장에 닿았다. 나타샤와 소냐는 옷자락을 가볍게 들어올리면서 서둘러 뛰어내렸다. 백작도 하인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마차에서 나왔다. 들어가는 귀부인이며 신사며 프로그램 파리들의 사이를 빠져나가서 세 사람은 특등석의 복도로 나아갔다. 닫힌 문 안쪽에서는 벌써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나탈리 머리가
하고 소냐가 속삭였다. 극장 안내인이 공손하게 얼른 귀부인들 앞을 미끄러지듯이 빠져나와 칸막이 좌석의 문을 열어주었다. 음악 소리는 한층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문 안에서는 귀부인들의 드러난 어깨며 팔로 가득 찬 칸막이 좌석의 화려하게 빛나는 열과 떠들어 대고 반짝이는 제복으로 메워진 아래층 좌석은 눈이 부셨다. 옆의 좌석으로 들어온 귀부인은 여자다운 질투로 반짝이는 눈으로 나타샤를 돌아보았다. 막은 아직 오르지 않고 전주곡을 연주하고 있는 참이었다. 나타샤는 옷을 바로 잡으면서 소냐와 함께 빠져 지나가 찬란하게 불이 켜진 칸막이 좌석의 줄을 바라보면서 자리에 앉았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 몇 백의 눈이 자기의 드러난 손이며 목을 보고 있다는 감각이 갑자기 기분 좋게 그리고 동시에 불쾌하게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리고 이 감각에 어울리는 많은 회상이며 희망이며 흥분을 마음속에 불러일으켰다. 나타샤와 소냐와 같은 유달리 사람의 눈을 끄는 아름다운 두 아가씨와 꽤 오래 전부터 모스크바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일리아 안드레이치 백작은 모두의 주의를 끌었다. 게다가 또 안드레이 공작과 나타샤 사이에 약속이 있는 것도, 또 그때 일에 로스토프네가 시골로 내려간 것도 어렴풋이나마 알려져 있었으므로 러시아 전국에서 손꼽히는 신랑을 손에 넣은 이 아가씨를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나타샤는 시골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더 한층 아름다워졌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었으나 이날 밤은 흥분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유달리 아름다웠다. 그녀의 주위의 모든 것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와 삶과 아름다움에 넘쳐 흐르고 있는 그 용모는 누구에게나 놀라움의 눈을 크게 뜨게 했다. 그녀의 검은 눈은 누구를 찾아내려고도 하지 않고 다만 막연히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팔꿈치 위를 드러낸 가느다란 팔을 빌로도를 씌운 의자 팔걸이에 기댄 채 전주곡의 박자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무의식적으로 돌돌 말아 주었다 폈다 하고 있었다. 저기 좀 봐. 저기에 알레니나가. 소냐가 말했다. 어머니하고 같이 온 모양이야. 야, 미하일 키릴레이치는 더욱 살이 찌셨군 하고 노백작은 말했다. 보세요. 안나 미하일로브나가 멋진 모자를 쓰고 있는데요. 까락이나 모녀도 있군. 보리스도 줄리와 같이 왔군. 영락없는 신랑 신부인데 청혼을 했나? 드르베스코이는 청혼을 했지요. 하기야 저도 오늘 듣고 알긴 했습니다만 로스토프네의 칸막이 좌석으로 들어온 신신이 이렇게 말했다. 나타샤는 아버지가 바라보고 있는 쪽을 보고 살찐 빨간 목에 거기에는 분이 잔뜩 칠해져 있는 것을 나타샤는 알고 있었다.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잠옷 행복한 듯이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있는 줄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뒤에는 반지르르하게 다듬어진 보리서의 아름다운 머리가 보였다. 그는 미소를 머금고 줄리의 입에다 귀를 들이대고 있었다. 그는 로스토프네 사람들을 쳐다보고 빙그레 웃으면서 무엇이라고 줄리에게 말하고 있었다. 저 사람은 틀림없이 우리들 이야기를 나와 그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야 하고 나타샤는 생각했다. 그리고 약혼한 처녀가 나를 질투하고 있는 것을
열심히 달래고 있음에 틀림없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군. 난 저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볼일도 없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을 정도야. 그 뒤에는 녹색의 모자를 쓴 안나 미하일로브나가 모든 것을 하느님의 뜻에 맡겨버렸다는 듯한 행복하고 즐거운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들의 간막이 좌석에는 나타샤가 이미 경험하고 또한 좋아하는 신랑 신부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얼굴을 돌렸다. 그러자 오늘 아침의 방문에서 분했던 일이 갑자기 그녀의 기억에 되살아났다. 그 노공작은 무슨 권리가 있어서 나를 자기 집안에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 아, 이런 일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이가 돌아올 때까지 생각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하며 아래층 좌석에 앉아있는 익숙하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기도 한 얼굴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아래층 좌석 앞줄 한가운데에는 둘로호프가 좌석의 난간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다. 더부룩한 고수머리를 위로 빗어 올리고 페르시아풍의 옷을 입고 있었다. 자기가 극장 전체의 주위를 한 몸에 모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마치 자기의 거실에 있기라도 한 듯한 자유로운 태도로 장내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서 있었다. 그 둘레에는 모스크바 인류의 신사들이 때를 지어 모여 있었다. 분명 그는 그 친구들을 지배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일리아 안드레이치 백작은 웃으면서 얼굴을 붉히는 소냐를 발꿈치로 살짝 치면서 이전의 소냐의 숭배자를 손으로 가리켜 보였다. 찾아냈니? 그는 물었다. 그런데 대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것일까? 하고 백작은 쉰신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어딘가로 몸을 피했었지 않아. 몸을 피했었죠. 하고 쉰신은 대답했다. 카프카즈에 있었던 적도 있지만 거기서도 또 도망쳐서 어느 영주한테 머물며 페르시아의 대신까지 됐었는데 거기서도 왕의 아우를 죽였다던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모스크바의 귀부인들은 모두 저 사내한테 온통 정신이 팔려 있어요. 페르시아의 돌로호프, 이것으로 그저 그만입니다. 지금 모스크바에서는 돌로호프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고는 이야기도 할 수 없는 지경이지요. 맹세를 하는데도 돌로호프, 저것도 돌로호프, 이것도 돌로호프. 그 인기는 마치 철갑상어 같습니다. 쉰신은 말했다. 돌로호프와 꾸락인 아나톨리, 이 두 사람은 모스크바의 귀부인들을 모두 미치게 해버렸어요. 이때 옆의 간막이 좌석으로 머리를 큼직하게 따아 내린 훤칠한 키의 미인이 들어왔다. 그 하얗고 뭉실뭉실한 어깨는 대담하게 드러나 있고 목에는 굵직한 알의 진주만 두 줄로 깬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그 두툼한 비단 의상을 사각사각 소리나게 하면서 한참 동안 걸려서야 겨우 자리에 앉았다. 나타샤는 자기도 모르게 그 어깨며 목이며 진주며 따은 머리를 쳐다보면서 어깨와 진주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다. 나타샤가 재차 그녀를 쳐다보았을 때 귀부인은 이쪽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일리아 안드레이치 백작과 시선이 마주치자 그녀는 고개를 살짝 갸웃하고는 빙긋 웃었다. 그것은 피에르의 아내 베주호프 백작 부인이었다. 사교계 사람들을 모조리 알고 있는 로스토프 백작은
몸을 구부리고 그녀와 말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이리 오신 지 오래 되셨습니까? 하고 그는 말하기 시작했다. 네, 가겠습니다. 가죠. 손에다 키스하게 해주시오. 전 좀 볼 일이 있어서 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세면노바의 연기가 굉장한 모양이더군요. 하고 로스토프 백작은 말했다. 뾰트로 키릴로비치 백작을 한 번도 우리들은 잊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십니까? 내 주인께서도 찾아뵙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엘렌은 주의 깊게 나타시아를 바라보았다. 로스토프 백작은 다시 자기 자리에 앉았다. 미인이지. 하고 그는 나타시아에게 속삭였다. 정말 굉장해요. 하고 나타시아는 말했다. 저런 여자한테라면 모두들 홀딱 반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에요. 이때 전주곡의 마지막 곡이 울리고 지휘자의 지휘봉이 톡톡 두들겨졌다. 아래층 좌석에서는 늦게 온 사내들이 자기 자리로 가고 있었다. 이었고 막이 올랐다. 막이 오르자마자 아래층 좌석도 간막이 좌석도 모두 조용해지고 남자들도 늙은이도 젊은이도 제복을 입은 자도 연미복을 입은 자도 드러낸 몸에 보석을 감은 여자들도 모두 목마른 듯한 호기심으로 자기의 주의력을 모조리 무대 쪽에 쏟았다. 나타샤도 마찬가지로 구경하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